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매월 배당을 받고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이익 상단이 제한되는 구조거든요.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릴 때는 커버드 콜형도 포함을 해드리지만 이제 상승에 100% 참여하거든요.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까지는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형 비중을 이제 제일 크게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안녕하세요. 저는 머니부티크 김정란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란이라고 합니다. 제 채널에서는 이제 주로 월배당 ETF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 또 나의 첫 월배당 ETF라는 책이 출간이 되는데요. 오늘 그 책의 내용도 좀 같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월배당 ETF의 열풍의 좀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직장을 안 다니고도 매월 현금 흐름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전에 그 건물주에 대해서도 관심이 되게 많으셨잖아요. 그런데 건물주가 또 최근에는 상가 공실 리스크라고 해서 이 공실 리스크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다니는 건 힘든데 이제 건물주가 되기도 좀 쉽지 않은 환경이죠. 그런데 이제 그때 딱 등장한 게 제가 볼 때는 월배당 ETF가 그때 등장을 한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에 다니는 게 조금 좀 힘들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다른 쪽에서 혹시 현금 흐름이 나올 재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와중에 이제 월배당 ETF가 나와서 이렇게 큰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전통적인 배당형 ETF랑 좀 고수익을 노리는 커버드콜형 ETF로 나뉘는 것 같아요. 좀 두 가지를 간략하게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배당 ETF를 지금 보면 보통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구분으로 많이 나누거든요. 우리가 이제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배당을 받을 때 그 배당받는 재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형 월배당 ETF를 가입을 하면 이제 주식을 매수하고 거기서 배당이 나와요. 그 배당을 갖고 우리한테 주는 게 있고요. 또 우리가 채권형 월배당 ETF를 가입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채권을 매수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럼 그 이자로 우리한테 월배당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아니면 이제 리츠형이죠.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뭐 투자해가지고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소득으로 우리한테 또 월배당을 해주는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이제 기존에도 계속 있었던 유형이다라고 해서 전통형 월배당 ETF로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요즘에는 새로운 유형이 하나 나왔는데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라고 옵션 프리미엄을 재원으로 해서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가 나왔어요. 마치 이제 옛날에는 빵만 먹었는데 그 위에 이제 치즈까지 얹어가지고 먹는 이제 새로운 피자 같은 개념이 등장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커버드콜은 조금 위험하다 이런 편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투자자들이 좀 놓치기 쉬운 리스크 있을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를 피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피자는 보면 빵도 먹고 치즈도 먹잖아요. 자, 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도요. 기본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이나 금 같은 기초 자산을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그 자산을 살 수 있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원리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기초 자산이 변동성이 커서 하락하잖아요. 그러면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에서 이제 우리가 배당을 받아도요, 이 기초 자산 가격이 떨어지면은 이 ETF의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없지 않고 하이 리스크 상품이다라고 이해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걸 직접 투자하거나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기준으로 보고 선택하면 좋을까요? 우선은 이제 미국 ETF하고 국내 ETF하고요.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투자하는 통화가 다른 거고요. 두 번째는 세금, 세율이 달라요.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면 미국 ETF는 우리가 달러로 투자를 하고 우리 국내 ETF는 원화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ETF는 이제 환 노출 포지션이고요. 국내 ETF는 투자를 하면서 환을 노출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고 환을 해지해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환 해지가 좋을까요? 환 노출이 좋을까요? 환율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고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특징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중에서 본인 성향이나 상황에 맞는 이제 ETF를 선택을 하시면 되거든요.
먼저 이제 미국 ETF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달러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원을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때 이제 환전 수수료가 발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ETF로 투자를 하면은 이제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조금 머리가 아픈 점일 수도 있는데, 미국 ETF를 투자했다가 매도를 하면 달러로 돈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달러로 돈이 나온 거를 내가 또 원화로 바꿔야 되는데, 그 원화로 환전하는 시점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경 써야 되는 변수가 많은 거죠. 기초 자산도 신경 쓰고 환율까지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ETF의 환 노출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국내 ETF도 환 노출이 있고 환 해지가 있는데, 국내 ETF의 환 노출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는 원화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운용사가 달러로 환전을 해서 투자를 해줘요. 그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이 ETF를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ETF를 매도했을 때는 환전 시점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시점에 바로 원화로 바뀌어져서 내가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국 ETF하고는 두 개 다 똑같이 환 노출인데, 환전하는 시점까지 내가 따로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 ETF의 환해지형이라고 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화로 투자를 하면은 운용사에서 이거를 이제 달러로 바꿔서 투자를 해주는데, 환율을 고정하고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때 비용이 들어가요. 환해지 비용이 ETF 안에서 들어가고요.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한테 주는 수익에서 차감을 해갑니다. 자,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우리는 환율 변동에는 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내가 투자한 기초 자산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 난이도를 좀 따지자면, 이제 내가 신경 써야 되는 변수를 기준으로 나누자면은 미국 ETF가 가장 투자 난이도가 높고요. 기초자산 변동성도 봐야 되고, 이 환율의 변동성에 따라서 내가 언제 원으로 바꿀지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환 노출해주는 국내 ETF가 이제 난이도가 있고, 세 번째는 난 환율 신경 쓰기 싫어, 나는 그냥 기초자산 변동만 신경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국내 ETF가 이제 세 번째 난이도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특징들이 다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맞춰서 나는 내가 환전 시점까지 다 할 거야. 그럼 미국 ETF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너무 머리 아픈 거 싫고 한 가지만 지금 신경 쓰고 투자하고 싶어 하시면 환 해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환 노출해주는 이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국내 ETF가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ETF 투자를 할 때는 이 자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때는 이제 금융시장이 안 좋을 때 떨어지는데, 자, 이때는 보통 이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해지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특징도 알고 ETF를 선택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이 두 ETF에서 발생하는 그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다르다. 즉 소득 종류가 서로 다르거든요. 미국 ETF도 그렇고 국내 ETF도 그렇고 둘 다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이 발생이 돼요. 자, 그런데 미국 ETF에서 발생하는 매매 차익은요,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ETF에서 발생되는 매매 차익은요, 배당소득으로 봐요. 그래서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하는데, 양도소득은 세율이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거든요. 근데 이 양도소득은요, 22%를 내고 나면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 내 다른 소득에 합산돼서 세금을 더 내지 않아요. 그런데 국내 ETF에서 발생되는 이 배당소득은요,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15.4%를 내는데 내 다른 금융소득하고 합산해서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나의 또 다른 소득하고 합산이 되면서 내 세금을 또 추가로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세금이 높으신 분,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러 미국 ETF를 선택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이제 미국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과 국내 ETF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요거는 동일합니다. 다 똑같이 우리나라의 그 배당소득으로 분류가 돼서 배당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일반 계좌랑 다르게 연금저축 계좌 안에서 이제 운용을 할 때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월배당 ETF에서 발생되는 수익을요, 이제 매매 차익하고 배당금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월배당 ETF에서 나오는 이 수익이요, 어디에 투자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비과세가 되는 재원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식 매매 차익이 발생이 됐다. 그럼 비과세가 되죠. 이제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그리고 우리가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받으면 그 부분이 또 비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가 되는 이 수익을요, 연금저축이나 이제 IRP에서 운용을 하면은 과세가 다르게 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계좌에서 이 주식 매매 차익이라든지 우리 국내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이제 우리가 옵션 프리미엄으로 받은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연금저축을 통해서 운용을 했다 그러면 이 운용되는 기간에 쌓인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이연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과세 이연이 다 되고 나서 연금으로 받을 때는 이제 우리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를 납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적립 기간에 우리가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연금소득세를 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계좌에서 운용을 했을 때는 비과세였을 이자가 이 연금으로 운용해가지고 나중에 이 연금으로 받는다. 그럼 이때 연금소득세를 3.3이나 이제 나이에 따라서 5.5까지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주의해서 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한참 인기가 있는 코덱스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이라는 ETF가 있어요. 이 ETF는 국내 주가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해서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을 써서 월배당을 해주는 ETF인데요. 이 ETF에서 매매 차익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발생을 하고 배당금이 연간 1,000만 원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작년에 그 배당금에서 얼마나 과세가 됐냐를 한번 들여다봤더니 총 배당금에서 약 12%에 해당되는 금액만 과세가 됐어요. 나머지 이제 88%에 해당되는 금액은 비과세 처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88%에 해당되는 금액은 옵션 프리미엄 재원인 거고 이 120만 원에 해당되는 재원만 이제 주식에서 나온 배당금으로 배당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500만 원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 연간 받은 총 배당금 880도 비과세가 되는 거고 120만 원만 과세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일반 계좌로 하면은 이 500하고 880이 다 비과세인데 자, 이거를 연금저축에 넣어서 이제 운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았다. 그럼 이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3.3에서 5.5% 연금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120은 원래 15.4% 세금을 내야 되는데 3.3만 내니까 이득은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가 더 이득일지 조금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운용하시는 게 좋고 이런 유형이 아닌 나머지 유형은 다 15.4%가 발생이 됩니다. 대부분 배당소득세 과세를 하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연금저축이나 IRP로 운용을 해서 과세 이연 받고 나중에 이제 연금으로 받는 게 세금 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거는 맞아요. 건보를 폭탄 맞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좀 알고 있어야 할 방어 전략 같은 거 좀 있을까요? 월배당으로 이제 배당금을 받으면요, 이 배당금이 이제 금융소득으로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융소득은 이제 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해서 내 세금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또 이제 나의 그 건강보험료를 증가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 월배당을 받으면서도 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증가시키지 않는 방법이 비과세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ISA를 이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비과세 되는 자산이 많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크지가 않고 또 ISA를 이용하기에는 ISA의 연간 입금 한도가 또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녹록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이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달성될 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제 미리 사전에 세금이 얼마 정도 늘 것 같고 건강보험료가 얼마 정도 늘 것 같은지를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본인이 미리 대비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배당소득이 발생이 돼서 다음 연도에 건강보험료가 확 증가돼서 고지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보험료라는 게 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어느 임계치를 넘어버리면 확 증가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금융소득을 얼마까지 발생시켜야 내 건강보험료가 더 안 늘어나는지를 알고 이제 투자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제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요, 이제 건강보험료 가입 자격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오시거든요. 이제 첫 번째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분이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분이 계실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지역가입자가 계실 거예요.
1번, 2번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다 지역가입자에 해당이 되세요. 첫 번째, 직장가입자이신 분들은 이제 보수를 받으면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데 이분들이 이제 보수 외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수 외소득이 만약에 2천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2천만 원 넘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다 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2천만 원 소득을 계산을 할 때 이 금융소득도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한 푼도 안 들어가요. 자, 그런데 배당 소득이 1,000만 원에서 1원이라도 초과하면은 이 모든 금액이 다 소득으로 합산돼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내 금융소득이 뭐 800이었는데 올해 갑자기 1,500이 됐는데 내가 다른 소득도 1,000만 원 있었다. 그러면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분들은 내 보수 외소득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이제 2천만 원까지 금융소득을 발생해도 되는 거고요. 내 보수 외소득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안쪽으로 맞출 수 있으면 맞추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유형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분들이세요. 이분들은 건강보험료 하나도 안 내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갖고 계시는 재산에 따라서 이 소득이 1,000만 원이 넘거나 2천만 원이 넘으면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돼요. 근데 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이 되면은 건강보험료를 엄청 많이 내실 수가 있는 게 이제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재산까지 다 봐가지고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꽤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그 피부양자 그 탈락 기준이 이제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고 금융소득을 1,000만 원이나 2천만 원으로 관리하시는 게 좋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전체 소득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관리할 수 있으면 1,000만 원 아래로 관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주가 있고 세대원이 있는데 이 세대주와 세대원의 재산과 소득을 다 합산해서 세대주한테 이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세대주, 세대원의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면은 이제 전체 소득이 안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이 다 넘는 순간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이 달성될 것 같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내 소득이 임계치 언저리에 있다. 1,000만 원 안쪽에 있는데 1,000만 원 넘어가면 내가 갑자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조절을 할 수 있으면 미리 조절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30, 40대랑 5, 60대를 나눠봤을 때 월배당 ETF를 각각 어떤 목적을 갖고 좀 짜봐야 될까요? 우선 이제 30, 40대하고 5, 60대를 조금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보면 30, 40대는 매월 월급이 아무래도 들어오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5, 60대는 월급이 안 들어오고 있을 확률이 많죠. 그리고 또 30, 40대는 앞으로 운용할 기간이 많이 남았죠. 근데 이제 5, 60대는 이제 상대적으로 운용할 기간이 적어요. 30, 40대는 이제 월배당을 받아도 재투자하는 목적이 훨씬 많으실 거고요. 이제 5, 6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활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서 월배당에 투자를 많이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책에도 실은 이제 작성을 했는데 그 30, 40대와 5, 60대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다르게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30, 40대는 제가 고배당주 ETF의 40%, 장기국채나 금 ETF의 30%, 또 이제 월배당 커버드콜 ETF의 30% 이렇게 제가 분배를 해서 책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해서 기재를 했고요. 이제 5, 6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게 이제 장기국채의 40%, 또 월배당 커버드콜의 30%, 우량 고배당주의 20%, 그리고 이제 또 현금 같이 또 유동자산도 있어야 되잖아요. 긴급자금에 또 써야 되다 보니까 단기채 10%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분산을 해서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고 책에도 기재를 했고 이제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월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매월 배당을 받고도 원금을 지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원금이 지켜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월배당을 받았는데 원금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커버드콜형 월배당 ETF가 이익 상단이 제한되는 구조거든요.
이제 콜을 매도하다 보니까는 이 자산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은 콜을 매수한 사람이 이 자산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상승에 참여를 못 해요. 이러한 이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드릴 때는 커버드 콜형도 포함을 해드리지만 전통형이라고 이제 상승에 100% 참여하거든요. 같이 섞어서 제가 포트폴리오를 해드리고 있고, 이제 월배당 ETF를 하나만 들고 있으면 이제 월배당을 받았을 때 기초자산이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월배당 ETF도 서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섞어서 또 포트폴리오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 말씀드릴 때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1987년도에 해리 브라운이라는 이제 사람이 고안한 연구 포트폴리오라고 있거든요. 이 연구 포트폴리오가 현금의 25%, 주식의 25%, 장기채 25%, 금의 25%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자산에 투자하는 연구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제가 안정형과 이제 수익형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정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높은 수익보다는 변동성을 감수하기가 힘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정기예금 같은 이제 월배당 ETF로 한 70% 해드리고요. 나머지 30%로 제가 주식하고 장기채권하고 이제 금하고 해드리는데, 나머지 30%도 커버드 콜형만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전통형하고 섞어서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드리고 있어요. 반면 이제 수익형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이나믹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제가 지금 현재 매크로 상황을 좀 보면서 이 네 가지 자산을 섞어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작년에 기준금리 좀 많이 떨어뜨렸고 지금 잠깐 주춤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금리 인하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면 유동성이 좀 올해부터 많이 풀리고 있어요. 연준에서 QT 종료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는 좀 이제 수익형 분들은 지금 주식형이 한 40% 가도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또 지금 이제 금도 계속 최고가를 이제 찍고 있는데 거기에는 금리 인하 배경도 있고요. 또 지정학적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도 한 30%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그렇다고 장기채를 지금 아예 안 하기에는 주식이 조금 떨어질 때 장기채가 완충을 해줄 텐데, 지금 아무리 금리가 안 떨어진다고 해도 금리를 언젠가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비중을 한 20%는 가져가자, 이렇게 수익형은 매크로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안전하게 계속 리밸런싱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그 상품 중에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ETF라고 있어요. 이 ETF는 이제 운용사가 알아서 비중을 정해서 투자를 해주거든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채권형하고 주식형을 5대5로 가기도 하고요. 주식형 비중을 조금 늘리기도 하고 채권형 비중을 조금 늘리기도 해요. 이 ETF가 이제 보통은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를 해주는데, 이 미국에 상장된 ETF 중에서도 커버드 콜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월배당을 조금 가져가면서 내가 수시로 리밸런싱 하는 게 조금 부담될 때, 그때는 이제 이러한 상품을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커버드 콜에 비해서는 배당률이 월등히 높지는 않아요. 중위험 중수익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6년에 꼭 담아야 할 ETF를 조금 추천해 주신다면은. 네. 우선은 이제 2026년이 아직까지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나쁘게 나오지 않고 있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까지는 어쨌거나 증시 부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 그렇다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형 비중을 이제 제일 크게 저는 가져가도 된다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월배당 ETF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국내 증시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커버드 콜형 월배당 ETF 상품인 코덱스 200 위클리 타겟 커버드 콜, 이 ETF가 괜찮을 것 같은데, 실은 이 커버드 콜의 특징이 상승은 100% 못 따라가는데 횡보에서도 수익이 나요. 왜냐하면 콜옵션을 팔아서 프리미엄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올라 있기는 한데, 설사 여기서 더 안 오르고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 커버드 콜 쪽은 배당금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지금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나라 이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를 좀 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ET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지금 핫하고 인기가 있는 상품인데 올해도 여전히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미국 쪽의 ETF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 미국에 투자해주는 국내 ETF들이 있어요. 이제 성장주가 워낙 그동안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너무 성장주로 가기보다는 조금 배당주 쪽으로 같이 가면서 이 배당주를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또 ETF가 있어요. 그래서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ETF도 저는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아직 예를 들어서 성장주를 안 담았다 이런 분들은 실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콜 이 ETF도 괜찮아 보이고요. 또 지금 성과가 작년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좀 크게 떨어지고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이 ETF도 좋아 보이고요. 또 지금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금이거든요. 지금 금이 계속 사상 최고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솔 국제금 커버드콜 액티브 이 ETF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커버드콜용 월배당 ETF 위주로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꼭 커버드콜이 아니더라도 기초자산에 그냥 투자해주는 ETF들도 이런 비중이나 이제 이런 자산 성격으로 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원금을 깎아먹을 수 있다 이제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초보자들은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커버드콜 들어갈 때는 이게 상승 참여를 몇 프로 해주는지 보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가급적이면 90% 정도 참여해 주는 걸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그 커버드콜용 이름에 고정이라는 게 붙어 있는 것도 있고 타겟이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고정은 옵션 매도하는 비중을 고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옵션을 100% 매도하는 게 아니라 옵션을 50%만 예를 들어서 10주를 주식을 갖고 있으면 5주만 옵션을 매도하고 5주는 갖고 있으면서 5주는 상승에 참여하는 거고 이 5주에 대해서만 이제 옵션을 받아서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정들이 대부분 상승 참여가 높고 또 이제 타겟 같은 경우는 매월 월 배당을 우리 연 12% 줄 거야 라고 이제 타겟해서 배당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운용사의 재량에 따라서 이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을 해요. 그래도 이제 그 타겟 월 배당 ETF 보면은 상승 참여율이 높았다. 그리고 또 요즘에 액티브형 커버드콜형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액티브형도 이제 알아요. 이제 투자자들이 상승 참여 못하면 싫어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최대한 상승 참여를 많이 따라가면서 월배당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상품 선택하지 마시고 요즘에 나오는 상품들 선택하면 좋겠다. 대신에 이제 기초자산은 꼭 보고 기초자산 언제든지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매크로까지 보고 선택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죠. 올해부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잖아요. 이 제도가 실제로 투자자들의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지금 올해부터 고배당 기업이 배당해주는 배당에 대해서 분리과세가 시행이 됐거든요.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모든 기업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딱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전년 대비 배당금이 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 성량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라면은 이제 배당금이 또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를 했을 때 고배당 기업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직 고배당 기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고배당 기업에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릴 거다라는 지금 추측이 다 있죠. 그래서 이 고배당 기업이 될 주식들을 미리 매수하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는 우리가 배당을 받으면 금융소득에 들어가서 고세율이신 분들은 45%까지 세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 고배당 기업에서 배당을 받으면은 이 배당 소득세가 물론 이제 받는 전체 배당금에 따라 다르지만 14%에서 30%까지 분포가 돼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배당금을 50억 초과 받았다. 그러면은 세금을 30%만 내면 돼요. 그리고 끝나요.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기존 세율 대비해서 15%를 덜 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손이 고배당 기업 주식을 많이 살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고배당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고 미리 매수를 하려고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나는 이 고배당 기업이 될 것 같아서 얘를 샀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주가가 안 오르겠죠. 그래서 요즘에 이러한 또 리스크를 또 해지하기 위해서 또 ETF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ETF는 이 분리과세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뭐가 좋냐면 ETF에서 몇십 개 종목을 담아줘요. 그래서 한두 개가 고배당 기업이 안 되더라도 나머지 기업이 고배당이 되면은 가격 차익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ETF 쪽도 지금 새롭게 또 막 출시가 되고 있고 또 ETF를 매수를 해서 나는 이 받는 배당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보고 싶어. 그러면은 ISA나 연금저축 IRP를 통해서 또 매수를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고배당 기업 쪽에도 조금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배당을 많이 줄 거잖아요. 그럼 또 월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간략하게 조금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책만의 좀 차별점 이런 게 있다면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은행 이제 퇴사하고 나서 매월 현금 흐름이 없으니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아놓은 돈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월배당 ETF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도움을 받으면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구독자분들하고 공유를 했더니 구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나라고 이제 자꾸 느껴지는 것들이 세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배당을 받고도 원금이 마이너스, 이런 부분이 조금 계속 문제점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수익이 날 것 같으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점은 그래도 알고 투자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를 드렸고, 이제 이거를 또 이제 책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펼쳐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배당 ETF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조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배당 책들은 이제 뭐 세금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다 이렇게 파헤친 책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에 그런 경쟁력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월배당 ETF 자체가 고변동성이에요. 좀 위험한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경제 지식을 갖고 상품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포트폴리오 지식도 필요해요. 그래서 제 책에서 그런 부분 이제 전부 다 제가 기재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투자할 때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편향과 관련된 건데 집단 동조라든지 뭐 확정 편향 이제 이런 게 다 고점에서 물리는 편향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알고 사전에 대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까지 전부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책 안 보시고 제 책만 이제 한 권만 좀 정독하셔도 많은 도움이 될 거고, 또 제가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